레버리징을 해야 될 때랑 딜레버리징을 해야 될 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무서운데 대중들은 어느 정도까지 무서워하고 있지? 코스피 주봉 차트에 저는 이제 RSI라는 상대 강도 지수 지표를 이제 적어 놓고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시장이 이 과열 국면인지 침체 국면인지 그걸 파악하려고 이런 지표를 보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기회도 3번 오지만 어려움도 한 3번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저는 이 글귀가 저희 집 TV 바로 왼쪽에 있거든요. 이 글귀를 보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아니 그때 이 글귀를 적은 게 그거잖아요. 선조가 이제 원균이 부산포 가가지고 박살나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한테 다시 네가 전라남도 뭐 해군 사령관을 맡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라고 해서 왔더니 배가 꼴랑 12척 남아 있었던 거죠. 12척 남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선조가 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12척 가지고 어떻게 해볼라 하지 말고 육지 가서 권율 장군하고 합세해서 해라 라고 했더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제가 그때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아니 저 무시무시한 왜구가 300척 이상 배를 갖고 떡 저러고 있는데 아니 무슨 100대 12로 어떻게 싸워요. 그리고 이게 무슨 전자 오락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면 진짜 죽는 거잖아요. 아니 내 돈 뭐 몇백만 원 손해나는 것 가지고도 우리가 벌벌 떠는데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예 전하 권율 장군과 합세해서 육지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겠사옵니다. 저는 진짜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12쪽으로 싸워요. 그래서 저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제일 위대한 명언은 저는 이 금신전선 상묘10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주식 투자하다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어려움 다 겪으시잖아요. 이 이후로도 어려운 일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나 코로나 때 저희 회사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뭐 기관들 자금 막 다 회수하죠. 근데 저희 회사 인력은 거의 뭐 20명 가까이 되는데 자금을 막 다 회수해 버리니까 야 이대로 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대표님하고 되게 그때 위기였어요. 그 위기 상황에서도 저 항상 이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한번 뒤집을 수 있을까. 근데 뒤집으려면 이순신 장군이 잘한 게 그거잖아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포 가서 네가 해 했는데 안 가셨잖아요. 가면 질 것 같으니까.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균 장군이 가신 거죠. 애매할 때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진짜 저희 직원들하고 내내 모든 폭락장은 다 분석했어요. 레이 달리오도 Debt Crisis라는 책이 있지만 저희도 다 분석해봤어요. 다 분석해보고 이번에도 똑같겠네. 이번에는 this time is different가 아니라 이번에도 똑같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기는 두려운 마음에서 내가 뭔가 조심해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조심해가지고 실제로 열심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도 이게 엄청난 기회구나라는 거 알게 돼서 그때 조목조목 이제 적어서 말씀드렸던 거죠. 이렇게 약세장에 그때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까지도 봤죠. 얘네들은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베어 이센셜이라고 해가지고 약세장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도 저랑 똑같은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벤트 드리븐에 의한 약세장이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기에는 그 이 이벤트가 너무 무시무시했던 거죠. 전 세계를 이렇게 방역 때문에 통제를 시키는 거는 처음이었으니까. 9.11 테러 때 비행기 운항이 한 열흘 동안 안 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거의 열흘 동안 박살났었던 건데, 그 비행기 운항이 재개되는 순간부터 주가가 날아갔었거든요. 이런 걸로 해서 이거는 아니다. 천백 간다라는 얘기가 그때 뭐 리포트도 나오고 뭐 했었는데 아니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하고, 이 기회를 우리가 옛날에 IMF 때 많이 털렸는데 이번에 외국인들이 저렇게 막 때려 팔 때 많이 사자. 좀 많이 사자. 그래서 연기금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퀄리티 주식도 공격적으로 좀 늘려야 된다는 거죠. 공격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 주식 비중을 딱 고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전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줄어들면서 자동적으로 더 채우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떨어질 때 더 채우고 이번에 올라올 때 줄이는 그런 매매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많이 샀으면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개인분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많이 샀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게 이제 아주 다행이다 싶었는데, 자꾸 이제 방송에서 여기서 다시 이제 빠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재작년에 되게 많았었잖아요. 다시 빠져서 더블 딥에 하면 뭐 1400이 깨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뭐 얘기를 좀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간단하면서 중요한 원칙이 요 얘기예요. 제프 베이조스가 한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의 의사결정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뭐를 근거로 해서 하느냐? 내가 투자하는 어떤 기업이나 자산이 It's going to change people's lives. 우리 삶을 뭔가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라면 나는 투자한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투자 원칙이잖아요. 내가 투자하는 원칙의 기준이 우리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어떻게 바꾸는, 나쁘게 바꾸는 게 아니라 편리하게, 그죠? 이 원칙으로 보면 실제로 지나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쓰는 스마트폰, 뭐 삼성이 됐던 아이폰이 됐던 거죠.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졌어요. 그 두 기업 사면 되는 거였었던 거죠, 그죠? 아마존 하고 뭐 카카오, 네이버 마찬가지인 거죠, 다. 그래서 아케고스의 이제 빌황 대표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자본주의에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뭔가 좋은 기업을 키우기 위해 자본을 보내주는 것이 바로 월스트리트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번에 한 달 전에 3프로TV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3프로 상담소에서 라이브로 했었는데, 그날이 12월 25일이라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가 주식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부처님 오신 날에는 부처님과 우리 주식 시장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크리스마스와 주식 시장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여기 기독교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미워하셔가지고가 아니라, 그죠? 이토록 사랑하사. 부처님 뭐예요? 우리의 번뇌를 없애주시려고 자비로운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삶을 뭔가,
니네들이 사는 거 좀 힘들지. 좀 편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 제도가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이 자본주의는 그 슌페터라는 경제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본주의는 혁신기업에 의해서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이 우리의 생태계가 기가 막히게 맞물리면서 이래 지구의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삶이 발전하는 그 근본적인 큰 메커니즘이 이 자본주의고, 이 자본주의에 이런 혁신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몇백억, 몇천억, 몇 1조 달러 이런 기업이 되면서 우리 인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투자할 때 기준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할 건가 말 건가의 기준이 내가 투자하는 이 기업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나? 우리 삶을 조금 편리하게 해주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투자하면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기업들도 있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부동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주식은 기업들의 이익이 들쑥날쑥하고 어떤 기업은 굉장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그죠? 어떤 기업은 엄청나게 지금은 투자를 많이 했다가 뭐 바이오 기업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 기술이 한 건이 터지면 이제 나중에 이익을 왕창 얻게 되니까 그런 성장 기업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걱정이 돼서, 근데 요런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몇 가지 좀 적어 놨었죠. 사지 말아야 될 기업 해가지고, 첫 번째, 아니 이런 위기 속에 경영권 분쟁하고 있는 그런 회사는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요때가 이제 막 그때 한창 한진칼이 당시에 경영권 분쟁 이것 때문에 뭐 주가가 되게 올라 있었거든요. 요 다음에 페이지에 아마 나올 겁니다. 요때죠. 2000년 4월, 5월, 6월, 7월 달에 2020년 4월 달에 11만 1,000원 했던 주가가 이번 주 금요일 종가로 5만 7천 원 가 있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2020년 4월이면 주가가 뭐 1,800 이럴 때잖아요. 그때 투자했는데 주식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48% 날 수가 있는 거죠. 위기 상황에 아무 주식이나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희소한 자산, 우량 자산. 근데 희소하고 우량한 그런 좋은 기업이 이런 상황에서 막 경영권 분쟁하고 있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과 같은, 재작년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시젠 주가도 6월 달에 16만 1,000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5만 4천 원이에요. 고점 대비 66% 마이너스 난 거죠. 이렇게 단발성 이익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은 내년 이맘때 뭐 코로나 검사하고 있겠습니까? 내년 이맘때도. 지금처럼 미국에 하루에 뭐 100만 명씩 걸리잖아요. 100만 명씩 걸리면 걸린 사람은 백신 맞은 사람보다도 항체가 거의 30배나 더 센 항체가 생기거든요. 항원이 들어오고 그거에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그게 이 나쁜 균이네 하면서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항체가 생기게 억지로 만들어주는 게 백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걸려버리면 더 엄청나게 강력한 항체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100만 명, 인구 6,800만의 영국이 하루에 지금 거의 뭐 10만 명, 뭐 30만 명.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이제 집단 면역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백신도 맞고 뭐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런 걸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서 뭐 코로나 검사 키트에 대한 수출이 막 늘어나고 하니까 당연히 200억 벌던 회사가 6천억을 벌었어요. 200억 벌던 회사가.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2년, 딱 1년, 2년 지났을 때도 이런 이익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안 나오면 절대 이제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면 안 되는 기업으로 위기 속에 경영권 분쟁하는 회사, 둘째 코로나19 수혜주. 아니 코로나 지금이 한창 때인데 제가 코로나19 수혜주는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놨던 거죠. 단발성 이익이므로. 단발성 이익이 나가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 유동성 보강이 없으면 한계에 봉착하는 기업. 이게 사실은 이제 바이오 기업을 얘기하면서 좀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 보강이 없었을 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계속 바이오 기업들은 돈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임상, 2상, 3상 갈 때마다 임상, 3상은 돈이 또 수천억 깨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캐시 인젝션이 계속 되지 못하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또는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뭔가 실적은 안 나오는데 성장 스토리만 막 난무하는 그런 기업들은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에는 줌 같은 게 있었죠. 전부 다 이제 뭐 다 애들 그죠? 뭐 저희 애들도 뭐 마찬가지고 다 집에서 줌으로 하다 보니까 와 줌이라는 기업은 이제 200불에서 600불 갔는데 지금 고점 대비 72.88% 지금 빠져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그게 뭐 괜찮죠. 보면 와 줌으로 뭐 수입하고 수업하고 근데 되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애들도 답답하고 선생님도 답답하고 학부모들도 다 답답하잖아요. 그죠? 줌으로 하니까. 네, 다시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닥 해가지고 원격으로 의료 이제 진단하고 원격으로 진료를 보고 뭐 되게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지금 마이너스 75%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투자했다고 다 돈 버는 게 아닌 게 아까 인텔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이렇게 빠졌다가 뭐 여전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왜냐하면 독보적이었잖아요. 1989년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뭐 CPU 독보적이었죠. 그냥 컴퓨터를 딱 켜면 윈도우가 뜨고 OS는 윈도우가 독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CPU는 인텔 인사이드 하면서 얘가 독점. 그랬다가 지금 이 아성을 깨뜨리면서 지금 AMD란 거죠. 엔비디아가 이 밥그릇을 이제 깨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금을 사야 된다는 얘기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게 되게 주식시장이 합리적이에요. 저는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은 흑수저니 금수저니 뭐 돈이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이 주식시장은 굉장히 공정해요. 요 2020년도에 나는 안전자산 코로나 위기에 나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고 나는 안전자산으로 도망가 있을게. 안전자산으로 도망가 있을게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안전자산으로도 도망가고 수익도 많이 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 16.7%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캐시가 트래시가 될 거니까 금에다가 투자하라. 사실 저도 이렇게 한 플러스 16%는 날 것 같았어요. 저도. 왜냐하면 과거에 2003년부터 그 돈을 또 막 풀었을 때 보면 금값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금값이 못 올라가지? 왜 못 올라가지? 해서 답을 찾았던 거죠. 이번에는 디지타이즈드 골드가 올라가는 때였구나. 그래서 레이 달리오나 저나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은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디지타이즈드 골드라고 하는 그런 암호화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거죠.
이번에 쭉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뭐 ETF 얘기도 많잖아요. 그죠? ETF 얘기도 많은데, 그래서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박 전무님이 희소 자산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업을 사야 되고,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되면 10년 뒤에, 그때 적어 놨던 내 노트가 어디 갔지? 그걸 까먹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때 노트, 내가 어디다 적었는지도 좀 모르실 거야, 아마. 그래서 나중에 10년 뒤에 그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뭐 사라고 했더라. 모를 때는 그냥 시장을 사시면 돼요. 시장을. 시장에 대해서 곱하기 2배가 코덱스 레버리지고, 그죠? 나스닥에는 뭐, QQQ도 있고, 2배짜리, 3배짜리, 뭐, 울트라도 있고, 그죠? 그거는 요즘은 이제 많이 아시니까, ETF 많이 하셔가지고, 잘 모를 때는 그냥 아예 시장을 사면 됩니다. 시장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가치 성장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냐면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자, 그러면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 가치가 아까 테슬라 요때 얘기해가지고 요때 이제 150 지금 1200조 가까이 왔죠. 뭐 테슬라가 $1000 하면 1000조, 그죠? 그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500달러 하면 500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150불 할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요때 아까 제가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1억 갈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더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준을 잡아놓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때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보니까 2009년 10년도에는 애플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테슬라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테슬라가 1조 달러 가는 기업처럼 보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1조 달러 가는 기업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그래 해야 1조 달러가 근데 지금 얼마지? 아니 지금 150조밖에 안 해요? 1000조 가는데 150조밖에 안 해요? 그러면 용감하게 살 수 있잖아요. 아이고 바닥 대비해서 벌써 70%나 올랐는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내가 지금 요 시점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면서 도대체 얼마까지 갈 건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기준을 이제 잡아드렸던 거죠. 1조 달러 가는 기업처럼 보인다. 왜 제가 1조 달러 가는 기업처럼 보인다고 했냐면 그때 애플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좀 넘는 수준이었어요. 1.2조 달러인가 1.5조 달러인가 뭐 그 정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갈 겁니다.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다가 그때 S&P 500에 편입되면서 오버슈팅이 나오길래 여기서 또 옛날 방송 보고 막 옛날 방송이 계속 조회수가 막 40만 50만 되니까 이 옛날 방송을 보고 이 국면에서 쫓아 사실까 봐 그래서 저희가 3분의 1 팔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저희 고객들 중에도 테슬라를 이렇게 사모고 싶은데 500불대에 아마 살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얘기했었던 거였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내 돈을 확 투자하기도 하고 이거 아닌가? 또 회수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생겼죠? 애플카 얘기가 나왔던 거죠. 주식에 있어서 내가 주식을 팔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을 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업 사가지고 100% 수익 나는 것보다 저 기업 사서 500% 수익 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애플카가 우리가 전기차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다행스러운 거는 2024년, 2025년 좀 남았네. 좀 남았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항상 저는 이제 아까 시젠 같은 주식도 그렇고 늘
3년 뒤에요. 3년. 2, 3년 뒤에 이 기업의 실적이 지금보다 좋을 건가 낮을 건가 그 기준으로 판단하지. 저는 10년 뒤, 그래서 제가 우주산업 이런 거 안 한다 했잖아요. 3년 안에 우주산업,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주여행 가는 사람이 3년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대기권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려면 이제 마켓 페네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시장 침투율이 그래도 2%에서 5% 이번에 전기차처럼 그렇게 100명 중에 2명에서 5명은 그 제품을 쓰기 시작할 때 딱 들어갈 때가 제일 주가 상승률이 높아요. 근데 우주산업 100명 중에 내 주변에서 2~3명이 우주여행 가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안 가잖아요. 10년 뒤에도 갈까 싶긴 한데 근데 그런 기업은 저는 과감하게 안 합니다. 과감하게. 워런 버핏이 얘기하잖아요. 야구는 스트라이크 3번 놓치면 삼진 아웃이지만 주식은 아우씨 내가 놓쳤네 이번에 해도 괜찮다고요. 이번에 놓쳐도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3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2022년, 3, 4, 5년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주식도 이렇게 팔았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 부분이 생겼죠. 수요에 있어서. 그동안은 전기차는 우리가 전기차 살 때 6천만 원짜리 차 그래도 보조금 1,500만 원이나 주니까 6천만 원짜리 차인데 4,500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전 세계에서 제일 고성장하는 데가 중국이고 중국에서 팔리는 전기차에 지금은 10대 중에 2대가 전기차예요. 20%예요. 벌써.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은 이제는 2년 전에도 한번 연장해 줬는데 이제는 안 줄 거다. 올해 말까지만 주고 안 줄 거다. 그러면 이제 수요에 있어서 중국에서 테슬라 되게 잘 팔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전기차 저것도 안 주고도 보조금을 안 주고도 지금처럼 잘 팔릴 수 있을까? 요런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는 어때야 됩니까? 돈은요, 투자는 애매할 때 하는 거 아닙니다. 애매할 때 하잖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포카 쳐보세요. 고스톱이랑 포카 쳐보면 애매한 패로 치잖아요. 애매한 패로 치면 왜 고스톱을 계속 치게 되냐면 애매한 패로 치다가 그 판에 따잖아요. 엄청 짜릿해요. 애매한 패로 쳐가지고 돈 따면 엄청 짜릿하거든요. 그 짜릿한 맛에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좀 약간 철학이 다릅니다. 애매할 때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애매할 때 남들이 이제 손해보가 보고 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주식을 할 때 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업계 펀드 매니저들도 요 개념을 아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펀드가 시장을 이기는 비율이 10%밖에 안 되죠. 그거는 요 개념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언제 이 주식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내가 언제 레버리징을 해야 되고 재작년에 정프로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죠. 정프로가 되게 예리한 질문을 어리숙하게 예리한 질문을 잘하잖아요. 제가 그때 코로나 뭐 이거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고 막 주식 사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니까 끝에 그러잖아요. 전문의 그러면 지금 제가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해도 됩니까? 라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해도 됩니까? 대출 받아서라도 하라고 딱 얘기했었죠. 재작년에. 근데 그게 바로 레버리징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1800에서 2100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3000 갈 거니까. 내년에 아니 1800에서 2100, 2000에서 3000만 가도 50%잖아요. 근데 대출 이자 2.7%인데 무조건 대출 받아서 해야죠.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3150 이상 무조건 주식 비중 주식 줄이고 현금 비중 30%. 작년에는 절대 레버리지 하지 마세요. 그죠? 레버리징을 해야 될 때랑 딜레버리징을 해야 될 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책에도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 그 기준이 뭐냐? 뭐 6개월 하면 단기 투자고 6년 하면 장기 투자고 그게 아니에요. 좀 단기 투자나 장기 투자냐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자산이 싼지 비싼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치 투자. 저는 가치 투자자입니다라고. 전부 다 그러죠. 전부 다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펀드들이 보면 장수 펀드가 없잖아요. 장수 펀드가 왜 없을까? 아니 옛날에 바이코리아 펀드, 그 다음에 2007년도에 M사의 펀드, M사의 펀드가 한때 뭐 40조가 넘고 했거든요. 왜 장기적으로 그렇게 펀드가 아니 좋은 주식을 계속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죠? 아니 좋은 주식에 계속 투자했으면 그 펀드의 가치가 옛날에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처럼 600배가 커지고 뭐 이래야 되는데 60분의 1 토막이 됐어요. 펀드가 왜 이렇게 됐지?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비쌀 때 많이 사기 때문에 그래요. 비쌀 때. 그러면 우리가 가치 투자자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내가 투자하는 내 펀드에 넣는 기업의 지금의 주가가 성장 가치, 뭐 자산 가치 다 따져가지고 비싼지 싼지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죠. 비싸면 사면 안 되죠. 비싸면. 그리고 아까 제가 뭘 알아야 된다 그러죠? 변동성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주식을 우리가 위험 자산이라고 그렇게 그거는 이제는 애들도 아는 얘기잖아요. 변동성 자산이에요. 싸졌다가 비싸졌다가 하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싸졌다가 비싸졌다라고 하는데 비쌀 때 사면 안 되죠. 비쌀 때 사니까 펀드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러지 말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작년 3,150 넘어갈 때 여기서는 자금 받지 말자. 왜냐하면 있는 주식도 팔아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가격이 거품이 생기니까. 우리 고객들은 거품이 생긴 가격에 그 주식을 여기서 주식을 풀로 채우고 근데 작년 1월 달에 돈이 제일 많이 몰려들 때요. 뭐 30몇 억을 가지신 분이 막 전화가 오고 그래서 만나 뵙고 죄송합니다. 아니 37억을 맡기려고 하는데 참 막 웃으시더라고요. 어느 금융기관이나 내가 37억을 맡기겠다고 하면 90도로 절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유 죄송합니다. 찾아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회의하고 저희가 자금 안 받기로 했다고 하니까 황당해 하셨어요. 금요일 날 안 받기로 하고 1월 9일 날 만나 뵙고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요 개념을 알면 이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약간 실력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을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죠? 그 방법론을 제가 몇 가지 적어 놓은 거죠, 책에. 보면 이 코스피 주봉 차트에 저는 이제 RSI라는 상대 강도 지수 지표를 이제 적어 놓고 요 RSI 지표를 보면서 지금이 약간 이렇게 시장이 과열 국면인지 70 넘어가면 이렇게 과열 국면. 여기서는 이제 이런 지표를 이용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시장이 이 과열 국면인지 침체 국면인지 그걸 파악하려고 이런 지표를 보는 거예요. 2008년 오기 전만 하더라도 막
펀드 난리 칠 때 과열 국면이었잖아요.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침체 국면으로 확 들어간 거죠. 이때 되면 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겠어요? 뭔가 무서운 일이 터졌으니까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면에서 저도 무서워요. 이때 미네르바가 2100에서 890까지 빠진 장이었는데 500 갈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사람 인터뷰하면 700은 갈 것 같다라고 뭐 이런 얘기해요. 무섭죠. 아니 지금과 같이 이렇게 리만 브라더스까지 망하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신종 플루까지 터졌으니까 그런 사건을 이렇게 막 들여다보면 저도 무서워요. 근데 저도 그렇게 무서운데 대중들은 어느 정도까지 무서워하고 있지? 보는 거예요. 과거랑 비교해봐서 지금은 이 정도로 무서워하구나. 2011년 8월 달에는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니까 지금 이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코로나 터졌을 때 이 정도로 지금 무서워하고 있구나. 2018년 10월 11월 그때 또 미국 시장 박살 났을 때 시장이 이렇게 떨고 있구나. 이 지표만 보고 투자를 해요.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제가 이런 국면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조선일보 일면을 보잖아요. 내가 잘못 투자한 것 같은데. 신문이나 9시 뉴스를 보잖아요. 무서워요. 내가 잘못 투자한 거 아닌가? 진짜 무서워요. 막. 이번에도 오미크론 사태 때도 막 다시 막 리오프닝 관련주 살려고 하다 보면 9시 뉴스 보면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대중들한테 그런 뉴스들이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RSI 지표랑 빅스 유명한 그 발라틸리티 인덱스 이런 지표를 보면서 지금 대중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어느 정도 수준이지? 2008년도에도 82까지 갔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도 80 넘었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공포감에서 주식을 사면 이렇게 큰 수익을 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3,000포인트 갈 것 같습니다는 과거를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이 정도 공포감에 이 정도 수익이 났었으니까 900에서 2,100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2,430 곱하기 2에서 2,860인데 3,000은 넘겠구나 라고 보는 거고 또 RSI가 이렇게 70 이상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막 하고 있으면 이럴 때는 또 좀 자제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지표들을 얘기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표에서는 제가 풋콜 레이쇼 같은 걸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풋옵션하고 콜옵션의 거래 대금이 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가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의 단기 바닥에서는요, 뭔가 무서워서 시장이 더 빠질 거라고 보고 풋옵션을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콜옵션 사는 사람들보다 1.3배, 1.5배 이상 5일 동안 계속 지속될 때, 그래서 풋콜 레이쇼의 5일 이동 평균선이 1.3이 넘어갈 때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나오도록 엑셀에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몰리면 반등이 들어가고 막 몰렸을 때 바닥 찍고 반등이 들어가고. 그래서 주식을 언제 비중을 늘리느냐 하면 그냥 대중들이 공포스러워 할 때 늘리면 돼요. 대중들이 공포스러워 할 때. 그게 buy the dip인데 이 말은 결국은 buy the fear라는 거죠. 공포를 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포에 사잖아요. 반드시 주식시장은 나의 용기에 보상을 해줍니다. 나의 용기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를 할 때는 웬만하면 대형 주도주 중심으로 매매하라는 거죠. 책 얘기 다 하려면 한 10시간 해야 되는데 네, 나머지 부분은 책 읽어보시고요. 네, 요즘 그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미국장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미국장 최근에 페이팔 고점 대비 한 40% 빠졌어요. 그리고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 그죠? 작년 요맘때 제일 많이 거론되던 분이죠. 캐시 우드, 돈나무 언니 하면서 캐시 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를
카피하는 그런 상품까지도 나왔었어요. 1년 전에. 그 159불을 찍고 지금은 80불이 깨졌죠. 그 캐시 우드가 한국 주식에 투자를 했느냐?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대표적인 성장 기업들을 투자한다고 해서 샀고 1등이 테슬라고 2등 아까 텔레닥도 있었고 줌도 있었고 코인베이스 이런 주식들을 쫙 사놨어요. 그죠? 박살났어요. 60% 70% 빠지고 박살난 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 또 그렇게 크게 빠진 기업들 많고 워낙 상위 10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장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죠. 잘 아는 기업들이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S&P 500이 작년에 뭐 27%나 올랐으니까 그죠?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S&P 500이 40년 동안에 보면 한 9에서 배당까지 치면 한 11% 평균 수익률을 냈어요.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터지고 2014년까지는 수익률 빵 %였어요. 15년 동안 빵 %. 그리고 나서 2014년 아까 뭐 애플의 혁신이 있었고 클라우드라는 걸 새롭게 해서 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이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최근 10년 동안에는 평균 거의 20% 수익이 나온 거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는 2019년도에 28.8% 올라갔고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였는데 16.2% 올라갔고 작년에 또 27%나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익률이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강했던 주식을 쫓아 사는 버릇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저는 그런 현상이 있어져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그렇게 쫓아서 위에서 사고 쫓아서 밑에서 팔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이 아까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작년 요맘때 그 캐시우드의 펀드가 워낙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계속 그런 수익률이 날 거다라는 착각에 그렇게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에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최근에 광고를 보면 제일 마지막 광고에 대한 기억이 제일 많이 남거든요. 뭐 드라마 보면 한 15개 광고 쫙 지나가잖아요. 무슨 광고를 보셨나요 하면 방금 제일 마지막에 본 광고의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근 3개월 동안에 강했던 주식이 계속 갈 거다라는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투자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 날까. 네. 그리고 빠지면 어느 정도까지 터질 수 있을까. 그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ETF가 미국의 그런 지수 ETF가 올해는 그닥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요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 대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번에 오미크론 때문에 또 놀랬잖아요. 그게 또 놀랬기 때문에 주가가 또 그만큼 또 싸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뭐 많이는 뭐 30에서 50%의 그런 또 수익의 보상을 주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